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유튜브에서 공개된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체포동의안 가결이 될 당시에 당내 일부 당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검찰과 결탁을 했다 이런 발언 때문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 행보를 많이 보였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좀 쓴소리를 했던 임종석 실장이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김동연 지사를 만나면서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좀 더 다음 대선 전국에 예. 좀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좀 화합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런 행보가 결국은 어떤 쇼가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속마음은 바로 이거였다. 자기에게 2023년도 체포동의안에 이제 가결표를 던진, 예. 당시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게 아직도 가슴 깊이 굉장히 큰 사무친 원한이 있구나 네. 하는 것을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다시 드러낸 것 같고. 근데 참 이 사람이 생각이 무서운 게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이슈 때문에 지난 22대 총선 공천에서 소위 말해서 친명행제 비명 행사를 통해서 사실상 비명계 많은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를 시키고 특히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3번씩이나 배제를 시키는 그런 어떤 무리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정치적 보복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당시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 의원들이 결국 이제 검찰과 짜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당한 분들. 비명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이 날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비명계 얘기를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정치 시그널과 인터뷰를 한 이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비명 행사 공천 이전에 탈당을 하셨죠. 그 국민의힘으로 가셨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모여있는 초이래라는 모임에서는 어제 바로 입장을 내서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 꽂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만난 한 비명계 인사 같은 경우는 식사 내내 진정성을 안 보였는데 역시나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김병우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는 좀 굳이 왜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당 동료였던 사람들을 검찰과 결탁한 배신자로 모는지 좀 황당할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이게 매불쇼였죠? 네. 예. 매불쇼에서 그냥 편안하게 격의 없이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를 하면서 그다음 최근에 탄핵과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편하게 얘기하는 과정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옛날에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의 상황과 심정을 너무 편안하게 얘기한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걷고 있는 통합과 화합 행보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없고, 네. 통합하고 화합의 행보를 갈 거고요. 예. 더 큰 민주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도 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신뢰받고 대안을 내고 실력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계속 그려갈 거고요. 네. 어제 그 모습은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솔직하고 너무 편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미 그건 과거예요. 과거 얘기를 한 거죠. 과거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세와 마음은 통합과 화합을 통해서 수권 정당으로서 반드시 내란 세력을 단죄를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겠다는 사력과 다 함께 가겠다. 그 마음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보면 당내 일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해 6월에 민주당 유력 인사가 시점을 정해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때의 유력 인사는 누굴까? 지목되는 분이 한 2분 정도 있었는데 이낙연 전 총리와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광원 전 의원 2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통합행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안 만난 사람이 딱 1명이잖아요. 네. 이낙연 전 총리.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쪽을 겨냥했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기인 최고 보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탈당하신 분은 아직 안 만나고 있습니다. 탈당한 분은 아직 안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의원님은 아니시죠?
아니죠. 예. 제가 좀 어저께 놀랐던 발언 중에 하나는 비명 행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7명을 탁 집어서 숫자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명. 예. 다른 분들은 경선을 통해서 걸러졌는데 7명밖에 없다. 배제된 분이. 그 말인즉 본인이 그렇게 비명 행사의 주체였고 공천을 배제했다라는 거를 자백하게 된 셈이거든요. 아, 전 거기서 이분이 정말 박용진 의원 만나고 임종석 실장 만나고 하는 통합 행보를 진정성 있게 보여주려면 그런 말을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사실 그 매불쇼라는 곳이 저 아주 예전에 경춘선 패선부지라는 그 출연자가 나올 때부터 정말 팬이었었는데 요즘은 정말 경향성이 좀 짙어진 프로그램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정말 민주당의 어떤 뭐라 그럴까 진성 당원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거기에 나가서서 기분이 업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안 해도 될 말을 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저는 정치인들이 가장 갖지 말아야 될 최악의 덕목이 바로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없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국회에 군대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 보내서 지금 이 상황에 이르는 것 아닙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본인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김용우 의원도 지금 대장동 업자들한테 돈 받아서 경선 자금을 썼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검찰의 표적 수사다.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죽이려는 어떤 술수다. 그리고 자당의 의원들까지 얘기하면서 검찰과 짜고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라고 취재하는 것은 완전 통합과 화합과 반대되는 행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망상에 의한 얘기다. 이준석 의원도 그런 글 올린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백현동이고 대장동이고 만약에 정말 무혐의가 났다면 모르는데 네.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백현동도 지금 1심 유죄 났잖아요. 그리고 김용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형을 받았고요. 정진상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유죄를 지금 입증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이 있는 건데 나는 잘못 없어요. 자당의 의원들이 나를 죽이려고 검찰과 짠 일이에요. 아니, 검찰과 짰다라고 했다는 말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죠. 근데 그 뒤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한 것 같아요. 예. 라는 거예요. 이게 네. 어떻게 통합의 행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저 유튜브 매불쇼가 라이브 방송은 아니었고 녹화 방송이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저 발언이 문제라고 인식을 했거나 내가 안 해도 될 말을 했다라고 인지를 했다면 아마 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수정을 얘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비방용이었다 정도로. 근데 실제로 나갔고 어제도 기자들이 질문을 재차 했더니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이렇게 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당장 고민정 의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는 통합 행보를 하는 와중에 악수 중에 악수를 둔 거다. 이런 식의 반응들이 벌써 나오잖아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 그 정도로 반응할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세요? 그 당시 사실 이제 정치를 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고 예. 또 안타까움을 많이 겪잖아요.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마 체포동의안 가결일 겁니다. 네. 아까 우리 이긴천 최고가 백현동 유죄라고 말씀하셨죠. 백현동 예. 아직 판결난 거 없습니다. 예. 그 주변 사람이 유죄를 받은 거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유죄 판결난 거는 예. 공선법 1차밖에 없다, 1심밖에 없다라는 거. 전 최고 아니고 현 최고. 아, 그렇습니까? 예. 현 최고입니다. 네. 저는 전직으로 받았어요. 와해 안 됐나요? 네. 와해가 안 돼서 예. 현 최고. 네. 예. 무슨 얘기 하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공선법 그러니까 아직 저기 예, 백현동 네. 문제의 유죄 판결이 아니다는 예, 거죠. 예. 좀 수정을 해드리고요. 네. 여러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아픔을 많이 겪는데, 가장 크게 아픔을 겪은 게 아마 체포동의안 가결로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하면서, 사실 같은 하늘 아래보다도 더 강한 당내에서 이반표가 일어난 거고, 또 이제 그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유죄라고 저쪽에서 주장하지만 아니 또 아무런 물증이 없는 예. 그런 부분에 기소 아니겠어요. 그리고 1차 체포 동의안은 부결이 났습니다. 네. 다른 또 제목으로 기소를 한 거죠. 추가 기소를 해서 2차 체포 동의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1차에서 부결이 났으니까 또 2차에 또 기소한다는 것은 체포와 구속을 전제로 무리한 기소를 한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건 부결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당내 분위기라든지 돌아가는 걸 봤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호소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가결로 났었죠. 그 사항을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충격이 컸을 거고,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거론됐던 5개의 죄목 중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지금 1년 한 6개월 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법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진행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거 그럼 무죄 추정이 예. 원칙인 거죠. 예. 웃지 마세요. 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 아무- 표현이라. 그래야 되나요? 웃으면서 네. 이거 잘 생각해서 이게 언론과 검찰의 덧씌우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훼손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대장동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현동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위증 교사 아무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공직선거법 하나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건데 이제 3월 언제죠? 26일인가? 예, 26일. 예, 2심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거의 30분인가 1시간인가 거기서 그 체포의 동의안. 필요성을 얘기한 예. 거 아니겠습니까? 다문 법무부 장관은 5분도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온갖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서 예. 이재명을 잡으려고 체포하고 구속시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1차에서 부결이 났던 거예요. 근데 2차 가서 다시 또 네. 다른 제목으로 기소를 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다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을 보면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죠. 예,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네. 같은 두 분이 다 할 말이 있으신 네, 것 같은데 예. 조금씩, 당의 예. 의원들에 대한 섭섭함도 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저는 그 민주당 의원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참 상당히 황당한데 지금 현재 그 기소가 돼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제 사법 지금 시스템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들은 그럼 뭐가 되는지 참 궁금한데 예를 들면 예. 백현동 사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저도 깊이 관련이 이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제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최재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2021년 11월 2일 날 그때 제가 이제 청문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 당시에 대부분의 이제 위원들은 이제 대장동 문제에 제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백현동 문제 제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신으로서 토지의 어떤 변화 내지는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백현동 관련된 이슈는 이미 2018년도에 감사원 특정감사회에서 식품연구원 담당자들은 이미 이제 파면 등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당시에 성남시의 담당자들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네.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했는데 이미 백현동에 대해서는 허가를 신청했던 소위 말해서 당시 아시아 디벨로프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 씨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대법 확정 판결이 5년 났는 거죠. 유죄 확정 유죄 판결이. 확정 판결이 났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허가를 신청한 곳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방 이제 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그 허가 과정에서 이런 어떤 그 로비에 놀아났다는 것까지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저는 상당히 공직선거법이든 백현동 본재판이든 유죄 판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항이다. 근데 너무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돼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뿐이고 재판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거다. 너무 많이 지연되고 너무 있죠. 많이,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정말 네. 우리가 안남 씨의 그 아수라 또 정말 이제 잔인한 분인데 영화요. 예. 아수라. 예. 황정민 배우 나오는 그렇죠. 거. 네. 정말 잔인한 분인데 제가 성남시장 때부터 제가 이재명 대표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직자 출신으로 성남시의 공직자들을 굉장히 저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 예. 이긴 최고도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때부터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잘하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 잘하는 언론인과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적으로 배제를 하고 그런 것 났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 입장에서 2023년 체포동의안 가결에 당내 인사들이 가결표를 던지는 데 대해서 섭섭하고 좀 진짜 그 감정이 있는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예, 뭐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예, 없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2대 공천할 때 공천 학살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갖던 감정은 이미 완전히 다 쏟아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오히려 마치 자기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검찰과 결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정말 가해자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두번 부관 죽이는 참시하는 일이다. 것이라 예. 생각합니다. 짧게 저는 또 덧붙이면 아까 또 우리 당에 대해서 와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살짝 긁혀가지고 예. 아유, 와해 아닌데.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예. 내분 제가 김병욱 의원님은 내분, 제가 분당에서 좀 많이 뵀기 때문에 네. 워낙 합리적인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이 떨어진 분들
이른바 비명 행사 당한 분들에 대해서 그 입장을 좀 헤아려주고 그런 분들을 좀 넉넉하게 품어야지만 더 큰 민주당이 될 텐데 네. 그 사람들 검찰이랑 결탁한 거 아니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은 소신껏 투표를 했지만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김병우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품어주셔야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이 못하는 부분들을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참고로 제가 비명계 의원들하고 술 자주 먹습니다. 더 많이 다 주시고요. 뒤에서 챙기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덮어놓고 가다 보면 패망을 못 면한다. 차라리 개혁신당처럼 드러내놓고 싸워라.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론화해라. 예. 그게 훨씬 더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선법의 백현동이 유죄 입증됐다고 했었지 이재명 대표의 유죄 입증이 됐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백현동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선대위원장 출신인 김인섭 씨는 분명히 지금 실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허가를 해줬다고 연결해줬던 정진상 비서실장도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지만 이재명 대표는 측근들이 그런 비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자숙하고 해야 될 텐데 이걸 모두 다 검찰의 표적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표적 수사라고 제가 보는 것은 한마디만 예. 더 말씀드리면요. 대장동, 백현동 등등이 이제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서 많이 이재명에 더 씌워져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재판이 지연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검찰이 제대로 된 물증과 증언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확실하게 물증과 예. 그게 있으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재판부의 판사가 봤을 때 누가 봐도 그 공소장이 확실하게 피고인의 죄가 된다 그러면 피고인이 제기하는 증인이나 기타 물증을 다 기각을 합니다. 예. 속도를 빨리 내는 거죠. 네. 근데 검찰의 공소장에 봐도 허술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반대쪽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사가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증인을 재판이 기각을 지연되는 하지 거예요. 않고 그럼요. 계속 증인을 받아주니까 재판의 지연은 예. 피고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검찰의 문제입니다. 아. 대부분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 제대로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이 신속하게 가죠. 네. 누가 봐도 물증이 완벽하니까. 예. 지금 헌법재판소 보십시오. 대통령 탄핵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이건 더 이상의 증언이나 물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증인 신청했는데 안 받아줘서 아니죠.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예. 너무 명백한 팩트가 있는 사안은 재판이 빨리 진행되고요. 예.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네. 이의가 판사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판이 늦게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따라 근데 이게 법조인이 안 계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제 법률적으로 말이 얘기 맞을 좀 겁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논란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논란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써서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아닙니다. 전혀 말씀이셨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국회 네. 패스트트랙 재판도 지금 몇 년 동안 5년째 흐르고 가고 있으니까 예. 둘 다 사실 문제인데 증거가 없으니까 지연된다는 건 좀 안 맞는 게 사실 대장동이나 뭐 이재명 대표 주변의 인물들 특히 가장 3급 비서실장이라고 했었던 전영수 비서실장이라든지 그리고 동사에서 유한기 본부장이라든지 김문기 처장이라든지 정말 주요한 핵심 인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바람에 수사선상에서 난항을 겪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이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예.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633의 원칙이 깨지고 2년 2개월 그리고 4개월 10일 이렇게 더 많이 늘어지잖아요. 전 11번째 증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선거 때문에 못 나옵니다. 뭐 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자꾸 출석 안 하고 본인이 자의적으로 지연하는 바람에 판사들이 좀 재판부가 좀 난감해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지연시켰던 것도 있다 분명히. 이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짧게 네.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일단은 재판 지연이 이재명 대표만의 책임은 아니죠. 특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7년과 2022년을 비교해 보니까 형사, 민사 평균적으로 한 60%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네. 그 전에 100일 걸릴 게 이제 160일 정도 걸린단 말이죠. 그만큼 김명수 체제에서 어떤 그 법원장 체제를 그냥 뭐 선거를 뽑는다든지 이런 인사 시스템이 굉장히 좀 잘못됐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지연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장동 관련된 것은 너무 많은 어떤 재판이 좀 병합이 됐다. 백현동과 무슨 이런 것들이 병합이 된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분야에는 세계 아마 최고의 달인입니다.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해서 각가지 어떤 꼼수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꼼수요? 대표적인 예. 꼼수를 든다면 일단은 정인을 최대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증인. 예, 두 번째는 이게 패문 무죄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사불명? 그거는 그냥 한 예고. 예. 예, 그 방금 그 이긴 최고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갖가지 방법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뭐 국회 본의에 있다, 뭐 본인이 뭐 피습을 예. 당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뭐 또 했다, 선거 뭐 선거했다, 예, 뭐 했다, 운동해야 된다. 계속해서 출석을 안 하거나 그럼 피습당하면 조퇴하거나. 출석합니까?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그런 사유가 많았다 이거. 이재명 대표에게만 느끼는 그런 사유가 예. 굉장히 많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네. 그 이게 송달 받는 것도 뭐 폐문부재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안 받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또 뭐 물론 뭐 그 재판부에 있던 인사가 있으면 또 시간이 더 걸리고. 예. 그런데 유독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공직선거법만 하더라도 633인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끝나는데 2년하고도 2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더 이상 참 예.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요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공선법은 네. 다 아시잖아요. 모든 정치인이나 모든 그 피의자가 다 633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킨 저는 피의자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공선법은 기본적으로 당선된 사람의 죄를 가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법으로 당선되면 너 당선 무효될 거니까 불법 저지르지 마. 이게 공선법의 취지입니다. 근데 허경영 씨 같은 경우는 낙선됐는데도 그러니까 제 엄청 말씀은 중형이 선고됐던데. 그러니까 예. 제 말씀은 그게 아주 극히 예외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극히 예외인데 그거를 이재명에게 적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아셔야 된다 이거죠. 공선법은 기본적으로 당선된 사람을 위주로 하는 법이다. 낙선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허경영, 이재명 정도지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재판의 공선법이든 그다음에 대장동이든 예. 백현동이든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검찰의 공소장이 허술하다. 오늘은 뭐 각자 주장을 펼치는 넘어가시죠. 날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한국판 엔비디아 발언을 가지고 좀 계속 논란인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을 해서 첨단 전략 사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에 집중 투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국부펀드 50조 원 정도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재명 대표 이야기한보다는 오늘 그 민주당 이야기한 것은 조금 그래도 진일보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대표가 엔비디아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주식을 뭐 국가 혹은 국민이 30% 갖게 된다면 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뭐 세금 걱정 없어도 안 되겠느냐. 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30%를 뭐 어떤 식으로 뭐 기업으로 강탈을 하나 뭐 어떤 식으로 조달하나 이런 어떤 의문이 상당히 들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는 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 펀드를 조성을 함으로써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AI 산업 이런 데 어떤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재원으로 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기업을 육성하고 그 과실 따겠다. 뭐 저는 어떤 그 자체는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실을 같이 지나요? 국민들이? 뭐 같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기업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예. 국내 시장도 작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갈수록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그 소득주도 성장의 52시간이라든지 이런 어떤 노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기업 경영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도 이미 국민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좀, 주식으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어떤 국내 주식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미국의 어떤 주식이 화랑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라는 이름이 생길 정도로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에 직접적인 어떤 투자를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펀드라도 제대로 그것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기업을 육성할 거냐 이런 문제에 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도 중기부가 지금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모태펀드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떤 펀드의 연기금이라든지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어떤 기업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도록 할 거냐 이런 어떤 문제는 하나도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에 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카 타다의 이재용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2018년도에 모빌리티 있던 서비스로
출발을 한 타다가 결국은 1년 만에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일부 택시업계 반발이니까 당시에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을 해서 그냥 타다를 자초시켜 버렸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 이런 거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20년 3월 달에 개정이 된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인데 그런 어떻게 보면 혁신 기업을 죽이는 DNA가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혁신 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그냥 펀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느낍니다. 과거의 행보부터 조금 돌아보고 기업을 살리는 방안부터 좀 내놔야 된다. 이런 인식인데요. 저는 엔비디아 관련돼서 국민의힘 소위 대선 주자들이 쓴 글을 보고요. 예. 정말 한심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맞아요. 의원님이 좀 경제학- 옹호하는 글 올려주셨잖아요. 예, 경제학의 기초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의 지분 30%를 약탈합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요. 아까 망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30% 지분을 왜 뺐냐? 우리는 뺏는다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AI 기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3등이라는 얘기도 했고 2등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몇 등인 줄 아세요? 몇 등이죠? 10위권 밖으로 벗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AI의 기술이 처지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경제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AI 기술이 응용 기술이 다 파급되는 거예요. 네. 농업부터 시작해서 건설, 교육, 로봇 사는 모든 데 AI 기술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민간에 맡겨놨을 때 지금 이렇게 기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당연히 AI 기술을 키워야 되는데 민간에만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삼성이든 네이버든 누구를 만나도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정부는 그 국민의 목소리에 맞장구를 쳐주고 그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예. AI 기술이 있는 기업이 성장을 하는데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럼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그럼 그만큼 지분이 있는 거죠. 그걸 한 예를 30% 예를 든 거예요. 예. 투자를 전제로 한 거죠. 당연히. 국가의 그게 투자를 자본주의 전제로. 아닙니까? 기업을 네. 만드는 데서 투자 안 하고 어떻게 지분을 가져와요. 예.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그러고요. 이 국가가 투자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KI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IC요? 한국투자공사. 네. 예. 그건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KIC가 그래도 연수익률이 한 6% 정도 날 겁니다. 계속적으로 해외에 좋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아시죠? 국민연금도 해외 대체 투자를 한 17% 정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산업은행도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정책 자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중소기업이지만 국가가 모태펀드를 만들어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진보 보수 정권을 떠나서 과거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뭔가 좀 그 얘기를 성장할 하는 것 거예요. 같은 혁신 기업에는 정부가 30% 투자라고 그만큼의 세금은 걷지 않겠다 이런 구상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안 걷는 게 아니라 예. 자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 엔비디아가 지금 아마 시가총액이 한 4,500조 될 겁니다. 네. 4,500조 예. 가 될 텐데 그래서 30%를 투자를 해갖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1,몇백 조가 나라에 부과되는 거죠. 예. 나라에 부과되면 그게 국민의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다시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는 거고 글로벌 기업에다 매각할 수도 있고 다양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현금화가 되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 세금을 덜 걷는 거죠. 처음에 TSMC, 예. 대만의 TSMC도 대만 정부가 의원님 근데 제가 말을 중간에 끊어서 예. 죄송한데 듣다 보니까 혁신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은 지금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도 주 52시간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부터 좀 해소를 해야 기업이 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자금 지원만 얘기할 게 논리죠. 아니고 예, 삼성이나 이렇게 만나보면 예. 52시간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간담회 했을 때도 기업인들이 다 있을 짓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52시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특별법을 지금 통과시켜야 돼요. 예.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삼성이나 현대나 그다음에 SK나 하청기업에 유리합니다. 저는 재계한테 이해가 안 가요. 52시간 문제를 나중에 협의하는 걸로 놔두고 지금 세제 지원할 수 있는, 그다음에 R&D 지원할 수 있는 그걸 통과시켜야죠. 통과시켜서 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놓고 예.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52시간은 또 회비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52시간 때문에 기업이 안 돌아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뭐 발언 할당량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이기인 제가 최고 너무 답답해서요. 예. 제가 제일 이기인 조금 말하고 최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잘 듣고 있으니까. 예.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전현직 의원이시지만 그래도 국회에 또 경력이 있으시니까 제가 과문합니다만 예. 말씀을 드리면 과문 국부펀드는 네. 한국투자공사가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었던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그 5천조 원의 펀드라는 건 이미 한국투자공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중기부의 모태펀드가 이미 기술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 투자와 함께 매칭되면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민간이 메꾸는 게 아니라 중기부가 메꿔줍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민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의 실현을 메꾸려고 지금 이 5천조 이것까지 온 거예요. 50조. 50조인가요? 네. 50조. 50조. 자, 전 좀 5천조면 너무 많아서 지금 기시가 죄송합니다. 네. 50조예요? 50조. 기시감이 드는 게 이재명 대표가 시장일 때 리모델링 분당이 하겠다고 5천억을 만들겠다고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예. 약속했는데 네. 시의원들한테 막 고발한다 뭐 한다 반발을 당했던 이유가 1,000억도 못 만들어가지고 되게 욕먹었었어요. 아니 그 유튜브의 실현을 막으려고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는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히 없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엄청난 인공지능 사회에서 인공지능의 생산성을 공공이 보유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세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국부펀드 언급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네. 다음 챕터에서 공공이 생산성을 보유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세금이 필요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업들한테 지분을 가져가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예. 논란이 되니까 논리를 해석으로 비틀어가지고 말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뭐 국영기업 시작해서 민영화된 것도 맞고 예. 국가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TSMC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부펀드나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가 아니라 관치로부터 창업가가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30%의 지분을 우리나라가 갖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세요? 국정감사 불려다니죠. 뭐 대관팀 만들어가지고 지역 정치인들 막 뭐 민원 들여주죠. 네. 이러느라 세월 다 갈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 지분이 근데 있으면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이미 다 커진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손대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준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생.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는 비난은 안 할게요. 어쨌든 예. 이 논의가 건실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니까. 예. 다만 그런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네.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인정하고 바꿔야지. 이걸 메우기 위해서 50조 펀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번 정말 네. 답답한데요. 예. 토론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도 제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글을 한번 네. 잘 읽어보세요. 예. 전제는 절대 기업의 지분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누가 뺏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기업이 기업이 성장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의 자본이 부족하고 투자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 네.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쉽게 조달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모태펀드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예. 그러면 이제 AI는 중소기업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글로벌리하게 경쟁할 수 있는 큰 기업이 또한 필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커가지고 좋죠. 예. 근데 최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 놨더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위기감이 없겠습니까? 그거는 민간에도 위기감이 있는 거고 국가도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제1당에서는 이거를 살릴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AI 기술이 있는데 자본이 부족한 기업들을 발굴해서 예를 들어 30%를 투자한다 그러면 이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성과가 날 거고 예.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게 네.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짧게 지금 짧게. 그걸 왜 짧게 비트는지 예, 모르겠어요. 예. 그걸 왜 비트는지 모르겠어요. 민영화로만 두면은 안 된다잖아요. 네. 뭐라고? 민영화로만 두면 안 된대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본인들이 예로 든 TSMC는 국영기업에서 민영화 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에요. 예. 앞뒤가 안 맞는 왜 안 맞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그리고요. 자, 맞아요. 그래요? 정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제대로 해석해요. 벤처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생각할 거였다면
중기부의 모태펀드에 대해서 출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대안이 나와야지 예. 갑자기 50조 원 펀드를 나왔다는 건 너무 생뚱맞고, 그리고 이재용 대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재용 대표의 타다 관련해서 저도 사실 타다라는 업체가 매우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만 그때 당시에 그 문제의 본질은 새로운 신산업과 전통적인 산업 사이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지를 정치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회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앞장선 것이 민주당 정부이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진단하고 얘기를 해야지 실언 때문에 50조 펀드 얘기한다는 건, 여기까지 온다는 건 너무 많이 갔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현이 예, 절대 아니고 아니 그 민주당의 어떤 접근 방식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좀 실언을 좀 메꾸기 위해서 또 50조 펀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실언은 아니라고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근데 하시는데. 50조 너무 말 잘했어요. 예. 50조 펀드 자체는 뭐 저는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 기존에 아까 다시 말하지만 다 있는 시스템이고 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느냐 하는 건데,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우리 김 의원께서도 경쟁력이 뭐 많이 떨어지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 경쟁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예. 떨어지고 있느냐? 네. 크게 보면 규제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규제가 있냐, 특히 데이터의 어떤 컬렉팅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이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컬렉팅 하는데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국하고는 달리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게 있어서 데이터로 인한 어떤 AI 산업 육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또 대표적인 규제. 두 번째까지만 하실 예, 거죠? 예. 52시간 그 문제가 없다 하셨는데, 아니, 지금 세계적인 혁신 기업이 엔비디아라든지 뭐 저 테슬라라든지 또 TSMC 같은 그런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은 52시간 그런 제한을 받습니까?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은, 연구자들은 본인들이 원하면 52시간이 아니라 70시간, 80시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력을 갖고 있을 수 자, 있습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를 자, 우리나라가 한번 10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철강하고 통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포스코하고 KT를 국가가 만들어 갖고 네. 나중에 이제 민영화를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TSMC도 그런 과정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국가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갖고 한다는 것도 자유시장 체제에서 반발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은 기업이 커가는 과정이 지분 투자, M&A 과정을 통해서 작은 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서 대기업이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AI 기업 중에서 잘 나가고 있는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에 대해서 더 이상 자금이 필요로 한데 힘들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고, 그 마중물 역할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분으로 갖고 있다가 이 AI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 네. 그 성과가 다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보신 건 맞으시죠? 예, 이거는 예.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거네요. 모든 그 경제학자들이나 모든 이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아이디어입니다. 아니요. 10초 이거를 자꾸 왜곡 해석해서 뭐 기업의 지분을 뺏는다는 둥, 제가 뭐 봤을 때 여기서는 의견이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좌회전 턴을 한다는 둥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계마다 대표하는 범용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전기기관, 내연기관, 인터넷, IT. 이 모든 기술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술들은 국부 펀드 내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예, 경쟁력을 철저하게 확보하려면 민간의 영역에서 꼽힌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자꾸 규제하려고 하고 공공에서 건드리려고 하는 순간 더 망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